그러니까 위기를 만약에 그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것에 사람들이 그 뭐 희망이나 대안을 걸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위기겠죠. 만약 그거를 그 체제적 위기라고 만약 부른다면 저는 그런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현재는 옛날 전강기처럼 그 민주주의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뭐 공산주의나 뭐 80년 전체주의나 뭐 이런 것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건 아니고 독일의 그 AfD만 해도 AfD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90%는 최선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민주주의를 아닌 방법으로 대체하겠다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념적인 대안들은 사실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의 이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임지원 선생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안에 내장된 저는 그 긴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민주주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실 인민주권 원리 하나면 됐거든요. 근데 현대민주주의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인민주권을 기초로 두지만 그것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를 둬서 개인 권리의 기초를 둔 뭐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이제 나눠져서 운영돼야 된다는 원리도 있고 그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도 일정한 긴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대는 그런 이론적인 구조가 아닌 데서 좀 작동하는데 그때 늘 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한 측면은 그 인민주권주의를 과도하게 불러들이는 것.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론이 오히려 통치자에 의해서 불러질 때 갖는 저는 그 위험함이 저는 오늘날 민주의 상당 부분을 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현대민주주의는 옛날 고대민주랑 달리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정치체제로서만 민주주의 운영 원리가 있고 나머지에는 그래도 뭐 시민사회든 뭐 경제체제든 다른 원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지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한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이후에 민주주의가 뭐 역전되거나 뭐 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개선할 점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좀 활력을 다시 좀 회복한다면 신자유주의나 여러 가지 그 금융세계가 미친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완화해가는 인류의 노력이 좀 반격이 좀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쪽에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또 선명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뭐 다른 제도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뭐 붕괴되거나 다른 형태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체제적 위기는 아니고 30년대처럼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는 민주주의 내장된 위기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얼굴. 다른 얼굴. 이런 얘기들은 나오죠. 민주주의가 어떤 이 체제 전체의 외양으로서 좌절하거나 체제 변형이 일어나잖아. 근데 내파할 위험이 크다. 그때 내파는 그 민주주의의 다양화, 다원화, 다변화로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서구민주주의를 좁게 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나 이 민주 위기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게 내부에 이제 어떤 지금 이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치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 이코노미스트나 프리덤 하우스가 계속 요즘은 뭐 베델스만까지 이제 가세해서 매년 그 세계 민주주의의 지표를 비교하는 걸 보면 어쨌든 그 현저하게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민주주의의 어떤 겉모습은 뜨고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이나 또 체제 저항자들에 대한 억압이나 체포나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국민주의, 플레비지테리언즘이라든가 뭐 인민주의,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 독자라고 스스로 불렀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프롤레타리아 독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말씀하신 민주주의와 독재는 뭐 이론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대중 독재라는 게 사실은 국민 독재, 인민 독재. 그래서 그 인민주권 개념이 막 이제 이 패권을 잡으려고 할 때 그래서 칸트랑 메디슨이 그렇게 국민주권 개념을 이야기하고 국민으로서 대표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인민이 직접 그 대표나 통치를 하려고 해서 위험성. 저는 조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좁은 자유민주주의 범죄에서는 위기가 확실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민주주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측면, 다양화되고 어떤 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경향적으로 플레비지테리언 국민주의 또는 인민주의, 대중주의,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그 경계 이게 공화제, 대의제와 이 전체제 결국 플레비지테리안에서 포퓰리즘에서 토탈리테리안 데모크라시로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그 전체주의 등장에 대해서 뭐 좀 선생님들 계시지만 하여튼 그 아렌트하고 조금 다른 얘기할 때 이제 그 탈모냐라는 학자가 이 국민주의, 국민주권, 플레비지테리안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 얘기했는데 이거는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이거는 안전판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지금 저는 전체주의로 갈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징후적인 현상은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나 대의제나 공화제, 이건 뭐 항상 칸트나 메디슨도 계속 얘기한 거거든요. 공화제가 훨씬 중요하다. 공화제는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살려줄 수 있지만 민주제가 그 공화제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는 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의 민주주의가 뭐 가치 영역, 문화의 영역까지 다 넓어졌지만 한 가지 가장 위험한 거는 저는 그 정치와 경제의 관계라고 봅니다. 이 베버가 이대로 두면 이 현대 국가는 관료제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거다. 기업 국가, 기업이 지배하는 때가 도래할 텐데 그게 오늘날 뭐 많은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민주주의 주식회사라든가 함석권 선생 일찍이 이대로 가면 아마 기업 국가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날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있지만 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이 담론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커졌는데 뭐 복지나 연금이나 세금이나 주택이나 교육이나 보험이나 이제 건강 문제까지 국가의 역할이 피케티도 계속 얘기했던 인류 역사 이래 국가 역할이 가장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스테이트리스 피플 배제되고 방치된 국민들이 가장 많아져서 빈자들뿐만 아니라 난민들 국가 안에 사실상 스테이트리스 시티즌들이 국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민들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안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될 국가가 후퇴하면서 이 기업, 경제, 시장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배제되고 탈락하고 소외되는 이 민중, 이 국민, 이 시민, 이 인민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대책을 세울 것인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한 문제만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박명림 교수 말씀하신 건데 민주주의 위기의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난민 숫자가 이렇게 폭증한 적이 없다. 유사 이래로. 뭐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경우에는 난민이 사실은 독일의 경우 이제 메르켈 총리를 갖다가 끌어내리는 뭐 기폭제가 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유럽의 위기는 난민으로부터 온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사실 뭐 멕시코 장벽 쌓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부 난민 문제니까 뭐 난민 문제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양극화, 뭐 20대 80의 사회, 아니면 또 1대 99의 사회, 뭐 이런 것들. 근데 세 번째가 사실 이제 이게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이거는 애매모호하지만 소위 말하는 약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문화적 현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제가 어제는 조커를 봤는데 영화 조커 소위 말하는 미국의 기생충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한국의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조커라는 영화가 이제 조커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라는 이제 배경을 표현한 영화이기는 하지만 근본은 뭐냐면 양극화예요. 양극화인데 내가 이렇게 짓밟혀도 어느 누구 하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잉여 존재, 잉여 인간, 뭐 잉여 세대의 문제죠. 이걸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뭐 적극적으로 다룬 거거든요. 슈퍼플루어스니스, 완전히 뭐 필요 없는 존재들. 예. 그러니까 사실 기득권층에 의하면 이제 필요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대변해 줄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 위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초래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조국 사태도 많은 사람들 여기에 또 갈라지겠지만 어떻든 건드린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 정의감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소위 기득권층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참 잘 해 먹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이건 뭐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서 저는 촉발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진단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역시 우리 파시즘의 시대로 3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시감을 느낀다 그러지만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 솔루션이 여전히 20세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역시 인민주권론이 제일 문제인데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만약에 다수가 독재를 지지하면 그건 독재냐 민주주의냐. 사실은 이게 인민주권론이 가진 한계고 많은 퍼퓰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1930년대 파시즘도 그렇고 바로 이제 거기서 일단 그러니까 다수파 민주주의가 가지는 위험성을 파시즘이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치즘의 원래 제목이 뭡니까? 나ционալ 소циал리즘이잖아요. 민족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실은 나치는 오히려 우리 마치 유신 독재 때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적었고 민주화가 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겪게 되는데 저는 나치즘이 왜 이렇게 어필됐냐면 진짜 우리 아리안족이면 너희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반공주의자고 아리안족이면 유대인이 아니고 반공주의자고 독일 국가가 책임질게 한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느끼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미 48년, 49년 그때 서독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 다수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했던 시기는 나치가 집권한 1933년부터 39년까지라고 얘기해요. 39년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사람도 죽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33년부터 39년까지가 나치가 이미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인류의 말하자면 반인간적 범죄 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반이 넘는 독일 사람들이 33년부터 39년까지 행복했다는 얘기는 이 사회적 불평등의 얘기가 하나의 인민주권하고 또 연결돼서 우리 인민주권을 가진 인민 내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것은 견딜만한 사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70년대에 3인당이 막 지배적이던 사회에 지금 와서 보면
웰페어 쇼비니즘입니다. 복지 국수주의죠. 그리고 지금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여전히 가요. 아까 IF 때에 우리 민주주의를 90%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민주권에 우리 독일 국민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했던 것을 우리가 마지막 혜택을 받아야지. 쟤네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기여하지 않았던 난민들이 왜 이거 혜택을 받느냐. 똑같은 발상이 작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 왔을 때 보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나이 든 보수층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피켓 들고 나와갖고 내 한 달에 받는 말하자면 실업수당이 얼마인데 왜 저 난민들에 대한 보조금이 내가 받는 것보다 많냐라는 피켓들 들고 저는 뭐 사실은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다른 그런 서구의 민주주의 스칸디나비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모델로 얘기해왔지만 거기에 내장됐던 복지 쇼비니즘, 복지국수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느냐. 더나 한국 사회 지금 곧 외국인 인구가 10%가 넘어가게 되는데 10%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위기는 위기도 아닌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영국이나 그 유럽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날 때가 그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의 수가 10%가 될 때거든요. 10%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참고 삽니다. 목소리 냈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0%가 되는 순간에 대체로 이 사람들이 셀프 인파워먼트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인종폭동의 계기가 됐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그런 거에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70년대, 60년대, 70년대 전후 유럽의 웰페어 쇼비니즘에 기초했던 민주주의를 여전히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전혀 얘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다이멘전이, 새로운 차원이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할 때 같이 얘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훨씬 복잡한 상황이 더 재미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두 가지의 가치, 자유와 평등, 그거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이제 독일에서 이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우리 독일 사람들끼리만, 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 평등을 보장하고 생존을 보장해야 돼, 뭐 이런 태도가 사실은 널리 퍼져 있는 거죠. 혹시 뭐 또 한국적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인간이는 어느 사회를 만들어도 가난한 사람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가난하지만 그 모멸받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좀 타고난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 결핍된 조건에서 타고났지만 나도 노력하면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사회가 어느 정도 응답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인간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제도의 어떤 진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회 양극화나 경제 양극화나 그 사회적인 다양한 정체성이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거나 난민 문제나 전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응하는 소위 정치, 우리 권리 가운데 일부를 주권으로 넘겨줘서 일종의 공적 결정을 이끄는 영역이 전 늘 대응해서 문제가 있고 현대 정치 위기, 현대 민주주의 여러 위기지를 말하는 거는 바로 저는 그 정치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나 또는 경제 양극화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목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건 우리 주권의 영역이고 우리 권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은 그 행정 권력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국가를 통제할 방법을 저는 별로 못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국가를 포획하거나 또는 강한 국가를 불러들여서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저는 실현했기 때문에 저는 기업과 이 국가 행정부 주도의 국가가 그 역할을 추구한 것이 이 갖는 힘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단절하고 민족 통제의 범위를 넓힐까가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계속 얘기했던 소위 통치 영역을 일종의 이제 최고 수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은 오늘날에는 이제
그 대통령의 우리 중심에서는 대통령 문제를 많이 하는데 좀 대통령이 그 쉽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다원적 측면을 늘 위협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인은 대의제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대의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하고 시민들이 저렇게 하고 나는 그 뜻을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나를 포함해서 대의제 전체에서 정치 시민들의 대표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삼권분립 위에 스스로를 자꾸 두게 되는 것. 가뜩이나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정당과 의회의 권능이 가장 약한 나라인데 거기를 쉽게 무시하는 것이 전 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늘 위기가 쉽게 어떤 경제 위기나 뭐가 생기면 늘 최고의 재벌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쉽게 최고 통치자의 어떤 통치행에서 나타나는 것. 저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영역 언저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개선책을 하는 것이 완전한 대안은 못 만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전망을 조금씩 읽어갈 수 있는 곳 아닌가. 저는 좀 늘 그렇게 생각하는 좀. 쉽게 하면 그 의회를 배제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 맨날 우리나라 이제 선출 권력 얘기하면 최고 권력자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회를 배제한 대통령 권력의 절대화가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박상훈 교수님 쓰신 청와대 정부 이게 이제 그 핵심 내용인 거죠, 말하자면. 네, 저는 그게 늘 지금도 위기를 생각하면 지난 민주화요 33년의 위기를 돌아보면 의회 때문에 정당 정치 때문에 위기를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는 대통령의 지나침과 대통령 주변의 권력이 늘 문제의 초점이었고 그 문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실 의회랑 대통령이 늘 의회를 좀 이렇게 등한시한다거나 의회를 오히려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거나 하면서 전 생긴 문제라고 보죠. 우리는 만약에 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들을 모으고 거기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걸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통령도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작은 변화가 저는 큰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늘 생각하죠. 대통령 말씀처럼 대의제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대의제를 존중하지 않은 통치자나 또는 그 주변의 이 적극적 지지자들이 늘 문제를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 오고 있다. 이게 저는 지난 한국민주 33년을 보면서는 늘 고기 언저리에서 개선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죠. 이 문제는 좀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주장이 병존하고 있거든.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된 최고 권력자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제가 보기엔 팽팽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두 가지 입장을 보기 어렵고요. 하나 동전의 양면. 동전과 동전의 양면이죠. 물론 누가 촉발을 하느냐 이런 아니 문제죠. 그렇지도 않고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상훈 선생님 말씀이 그건 전적으로 옳은 거죠. 그건 왜냐하면 우선 이게 이제 어쨌든 전후민주주의를 크게 그냥 대통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로 나눌 때 사실은 대통령 민주주의도 의회 민주주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의회제의 두 축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소위 그 웨스트민스터 모델과 메디슨 모델이라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요.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입법부가 이른바 민주주의론에서 얘기하는 적극적 권한을 갖는 정부를 의회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정책 결정권,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갖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동의권은 갖습니다. 대통령 민주주의도 미국 다 장관 임명 동의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적극적 권한이 의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는 뭐 예산도 헌법상 개수조정권밖에 없고 장관 임명 동의권도 없고 감사권도 대통령이 있고 정책 결정권 심지어 대통령 민주주의 엄금하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적으로 우리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초제왕적 대통령입니다. 헌법상 5권을 다 갖고 있는 세계 모든 헌법을 비교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권한이 막강한 헌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학자가 이렇게까지 강조드리는 건 위험한데 어쨌든 헌법적 제도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소극적인 권한밖에 없는 청문, 비판, 반대 소극적 권한밖에 없는 국회한테 국정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헌법적, 제도적, 실질적으로 전혀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헌법적, 제도적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민주화의 한국 국정의 실패가 의회가 발목 잡고 국회가 못하게 해서 못한 건 없습니다. 행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이지 의회가 어떤 것을 저는 못하게 했는지 꽤 사례를 찾아봐도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뭐 남북 화해를 반대하는 의회 없었고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의회가 어디 있었고 뭐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맞으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도 대의기관의 하나입니다. 이중정당성, 이중대의기관 대통령과 의회의 대의기관의 견제를 위해서 갈라놓은 것이고 사실은 원래는 파이마르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현대민주주의는 더더군다나 배보도 계속 얘기해요. 의회가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니까 이거 참또 의회 존재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쓰는 용어 아닙니까? 의회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갈라놓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것이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절차적으로는 어쨌든 권력 분립, 의회 강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투표율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투표율, 이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 비정규직, 소수자들 이들이 다수파나 그 사회의 주류들과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비슷해지면 뭐 더욱 유리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평등의 문제를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일부 국가는 강제 투표 제도를 드는 이유기 저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데 절대로 이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제 평등 계속 말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자유를 열어줬는데 민주주의 공간에서 가장 불평등이 악화되는 자유를 통한 불평등의 악화. 그래서 자유를 통한 평등의 진전을 시키려면 저는 이런 우선 대통령의 권력 독점부터 완화시켜서 권력기구 간에 일정한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통령도 내려와야죠. 법치 아래로. 네. 그리고 그 투표율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이론입니다만 1인 1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원맨 원보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one vote one counting, one vote one value. 한 표가 똑같이 한 표로 계산되어져야 되고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걸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두고 전 비례대표 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데요. 한쪽은 권력의 독립성을 불평등성을 승자 독식을 보장하면서 한쪽은 거꾸로 비례해라 이러면 아마 비토 파워 의회의 견제 권능을 훨씬 약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제도의 문제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권력 분립과 의회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이 1인 1 가치 또 1표 1무게 그 1표 1 가치 어떻게 투표의 평등성을 보장하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잉여들 지금 점점 잉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른바 이 잉여들을 어떻게 뭐 국민이 됐건 인민이 됐건 이 주권자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느냐, 소버리티. 그래서 현대민주주의 모든 나라의 헌법을 보면 주권과 권한을 분명히 분리하고 있거든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할 때는 소버리티가 아니라 정확히 권한이거든요. 입법 권한, 사법 권한, 이런 행정 권한, 이것을 어떻게 이런 그런 주권의 영역에, 그리고 그 주권이 비례적이고 정상적으로 대표되는 의회를 통해서 반영되고 행정부까지도 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제가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두 가지 입장의 병전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광장의 분열을 놓고도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나 아니면 양쪽에서 다 이야기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장 정치가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이야기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